자, SK하이닉스에 관한 좀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 SK하이닉스가 193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네.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2등이잖아요. 현재가 99만 원입니다. 최고가 최근에 찍었을 때 해도 그래도 10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네. 193만 원은 12개월 목표 주가니까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네.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좀 많이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노무라가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를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아, 네네. 예,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190만 원이라고 하면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한 14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지금 네. 한 7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700조죠. 700조 네. 정도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00조 맞죠? 예, 네. 그렇게 그 정도 될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흔히 말하는 이게 허황된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게 이런 건 있죠. 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을 예전과 같은 그러니까 시클리컬 산업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 저 제시 가격은 말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을 메모리 산업 자체를 단순히 흔히 말하는 이런 시클리컬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최소한 2030년까지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왜 별로였냐면 특히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가 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죠. 음. 벌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많이 번 돈을 계속 흔히 말하는 쟁겨 놓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미세화 공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만큼 또 투자를 해야 뒤처지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면 뭐해. 결국은 다 나가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또 보릿고개가 되면 또 엄청나게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지만 또 그 잘 되는 것도 금방 꺼진다. 안 될 때는 너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못 줍니다. 흔히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을 많이 못 줘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AI 붐이 이어져서 2030년까지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미세화 공정은 한계까지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4나노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네. 10나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C 공정이거든요. 그 앞전에만 하더라도 뭐 16나노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10나노 미만으로 넘어가는 공정, 원C 공정인데 원C 공정에서 엄청 오랫동안 정체가 됐어요. 거의 이거 한 3년 동안 정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원C 공정으로 넘어가는 10나노 미만으로 넘어가는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의 수율을 만들어 놓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흐름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정만 미세화 공정만 해도 네. 당분간은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미세화 공정을 계속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까지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본을 많이 투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자본도 계속 투입은 하겠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덜 투입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벌었는데 이 정도 투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은 예전과 같은 흔히 말 기준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는 성장 산업. 그러니까 GPU라든지 그다음에 뭐 NPU 같은 일반적인 비메모리 산업처럼 그냥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크지 않는 네.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성장주로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가격은 무리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저렇게 되려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지수물이잖아요. 결국 지수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시장 분위기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란전을 그렇게까지 저는 아주 이제 장기적인 악재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풀리면 결국은 시장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좋아진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뉴욕 증시 상장 ADR물로 상장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죠.
이 노무라 증권이 이제 낙관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말씀 주신 쇼티지겠죠. 메모리 기업들이 단순 가격 인상 대신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고객사들이 모두 AI 메모리 물량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을 적극 요청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멘텀이 몇 년은 더 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계약을 하면 스팟 네. 계약이라든지 그냥 일정 수준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메모리를 예를 들어 나 이거 얼마치 사줘? 얼마치 줘? 주문을 냅니다. 그럼 네. 주문을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주가 막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막 이제 생산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보니까 이만큼까지 안 팔릴 것 같아 하면 오더 컷이라고 주문 낸 걸 줄여요.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이거 메모리 100개만 줘 했는데 팔아보니까 100개까지 필요 없는 거야. 한 50개만 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쓰면 그러면 내가 발주는 100개를 처음에는 밀어 넣었지만 네. 그냥 50개만 줘 해서 50개를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런 취소에 대한 뭐 수수료나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막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흔히 말해 장밋빛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오더컷이 탁 나와버리면 갑자기 꺾이는 거예요. 업황이.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살짝 불안이. 예, 있군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어. 오더컷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편의점 발주냈다가 뭐 이게 안 되면 그냥 다시 뭐 발주 취소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계약이라는 건 그거예요. 야, 너희가 이거를 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예를 들어 3년 동안 이만큼 물량은 너희가 무조건 가져가. 이 계약이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만약에 저게 취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취소에 따른 또 흔히 말하는 이 위약금 관련 부분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굉장히 가진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얼마의 공급을 계약을 한다라는 건 사이클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앞으로 3년 동안은 최소한 안 좋아져도 이건 유지하겠네. 이 과정에서 더 좋아지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있겠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테라로사님이 일단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네. 분명히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거 근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 테슬라가 지금 테라팹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기들이 칩을 만들겠다. 네. 반도체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자기들이 찍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머스크가 그렇게 생각했냐라는 건데 아니에요. 절대로 머스크는 그런 생각 안 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테라팹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했으면 네. 분명히 신경 쓸 수 있어요. 테슬라가 나중에는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흔히 말하는 이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 그러니까 그 기가 팩토리에 네. 배터리 공장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미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되죠. 그때 이미 자기들이 이제 기가 팩토리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우리가 다 내재화 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재화가 됐냐라는 거예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이건 거예요. 실제로 기술력이 안 돼서? 아니면 자본력이 안 돼서 안 됐을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내재화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흔히 말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내재화하는 게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원래 기존에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산업재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자동차 산업을 하는 흔히 제조업이면 네.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재화를 하는 게 오히려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게 더 싸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흔히 말하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높게 안 줘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높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 멀티플을 높게 주잖아요. 네. 왜 테슬라를 멀티플을 높게 줄까? 테슬라는 제조업체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는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나중에 로봇, 우주,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흔히 말하는 종합 이런 기술,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집합하고 있는 기술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대한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제조업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순간 그 네. 기업 그 테슬라는 그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왜 멀티플을 많이 받을까요? 애플은 제조사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만들고 제조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듭니까? 안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예요. 테슬라도 동일해요. 만약에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럼 결국은 얘들은 제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멀티플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거 싫거든. 그러면 왜 저렇게 하냐? 가격 협상력인 거예요. 가격 협상력. 뭐냐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비중이 높습니다. 가격이 높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배터리 업체들이 나 이거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난 최소한 이거 한 3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봐도 한 2천만 원밖에 이거 2천만 원만 하면 충분히 뭐 될 것 같은데 하면 예를 들어 야 네가 뭘 알아. 배터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3천만 원 받아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아닌데 이거 우리 해봤는데 어. 야 우리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단가 이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다 되겠는데?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다. 속된 말로 눈탱이 못 친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너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그럼 우리가 만들게 그냥. 아니 너희가 그렇게까지 내가 이 돈 주고 싸는 게 우리는 유리하지 않아. 차라리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드는 게 더 싸.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가격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는 테슬라는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건 거예요. 10년 전에 했는데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했죠. 안 한 거예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할 거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소부장들 엄청나게 그 테슬라 수혜를 많이 봤을 것 같잖아요. 네. 안 봤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고 했었던 LNF 같은 경우도 계약이 원래 뭐 조단위 계약을 맺었다가 이번에 얼마 돼서 900만 원을 깎여버렸잖아요. 실제로는 막 한 것처럼 막 주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필요 없거든. 이제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니야 됐어 해놓고 그냥 9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그런 거예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보니 이거 반도체가 계속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눈탱이 맞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반도체 기술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얻은 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게 난이도가 얼마만큼 되고 이게 얼마큼 해야지 생산 비용이 나오겠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야 우리가 보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에 안 되겠니 협상. 또 하나 너희 그렇게까지 가격을 올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들게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테라펠 그러니까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도 훨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참 웃기죠.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라팹으로 지금 3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삼성전자만 110조 투자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내 팹을 만드는데 30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기술력이나 자본력으로만 됐다면 인텔이 왜 파운드리에서 아직까지 실패를 하고 있겠어요? 다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라는 건 단순히 돈과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정의 수율을 맞추는 건 시간이거든요. 네. 시간과 노동으로 녹여내야 돼요. 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노하우로 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있다.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이거 이승엽이라 칩시다. 네. 이승엽이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승엽만큼 잘하고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연습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이 기술을 배웠어요. 네. 그런다고 이승엽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왜? 이승엽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오랜 시간 체화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단기에 뭔가 기술을 알고 그 다음에 뭔가를 뭐 돈을 밀어 넣는다고 물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는 오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당장에 이거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벌써 인텔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될 것 같고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엔비디아가 자체 팹을 만들었겠죠. 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네. 안 하는 이유가 있고요. 네. 그걸 머스크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근데 네. 왜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재밌네요, 진짜. 이 노무라 증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얘기까지 하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까지 지금 쭉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193만 원 상향 이거 하나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줍줍해야 된다. 개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현재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순수하게 주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장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안 갑니다. 분명히 박살이 나요. 그것도 세게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반기에 네. 특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가 약간 이제 주식에 대한 그립감을 살짝 놓으면서 네. 그다음에 금투세 이야기가 살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식은 아주 압도적으로 주식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이란전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럼 주식시장이 안 가겠습니까? 네. 간다라는 거죠. 이란전이 뭐 마무리 안 되면 안 가겠죠. 근데 이란전이 마무리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에 간다. 또 하나 다음 달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4분기 실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분기 실적, 왜냐하면 4분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 분을 옹기 반영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 1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인상한 분을 옹기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 환율로 봐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율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환율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과금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일회성 비용도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안 빠져요, 크게. 그러면 성과금 관련 부분에 일회성 비용도 좀 덜 빠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메모리 가격을 인상시킨 거에 대한 반영도 옹기 반영 다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그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올해 얼마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관련 수주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지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4월, 5월 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주식이 좀 변동성이 있게 눌리면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 다만 이 파티가 조만간 끝나긴 한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 네.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 누구로 요즘에 BTS 뭐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누구를 할까요? 뭐 저는 공연이요? 에스파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에스파. 예를 들어 네. 제일 마지막이 에스파예요, 공연이. 네. 제일 마지막 에스파고 그 다음에 에스파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난 에스파를 좋아해. 그 에스파를 보기 위해서 공연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한 방이 세게 빵 나올 거거든요. 빵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 어차피 에스파 저거 이제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리 그냥 빠져나와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한 발 남은 건 있다라는 거죠. 아. 그것까지는 보고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BTS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BTS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BTS 콘서트가 최근에 광화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뭐, BTS 나오네요. 네, BTS를 네. 26만 명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경찰 인력을 1만 5천 명 정도 투입을 했는데 경찰 서울시 공무원 다 합쳐가지고 4만 명밖에 안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만 명밖에 안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공권력이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또 시청력도 안 멈춘다 하고 무정차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날 당일에는 나 무조건 광화문에 얼씬도 안 할래.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빼고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콘서트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주가가 15%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오히려 단기 변수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매수 시그널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될 때다. 지금 주가 흐름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매수의 기회가 맞죠.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냐라고 하면 조금은 저도 이제 의문스러운 게 국내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원래 엄청 좋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 네.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그 앞전부터 계속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쉐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뭔가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단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실망감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흔히 말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BTS가 딱 터져서 빵 터져줬으면 좋았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좀 실망감이 딱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탁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별로 안 좋은데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BTS는 애초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수익을 거두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죠. 그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네, 글로벌로 그러니까 이 돈을 월드 투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 그러니까 이 아이돌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번에 광화문이 그만큼 많이 안 모였냐? 네. 일단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BTS랑 그다음에 임영웅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주변에서 저의 뭐 주변인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쵸. 자, 임영웅 분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뭐만 하면 다 지금 다 매진되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 주변에는 임영웅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주변에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이명웅 씨를 좋아하려면 기본적으로 약간 트로트를 좋아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여성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팬덤이 강한 건 맞는데 그 팬덤이 강력한 거죠. 그쵸. 강력한 팬덤이 아주 똘똘 뭉친다라는 거고 저는 BTS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너무 좋은 키한데 그쵸. 그만큼 흔히 말하는 뭐 모든 걸 다 뚫고 들어갈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팬덤이 있냐라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BTS 좋은 그룹이야, 네, 국위 네. 선양하는 그룹이야라는 인식은 있지만 네. 내가 저렇게 흔히 말하는 이 복잡하고 뭐 위험한 걸 뚫고까지 내가 볼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룹.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미가 많이 와야 되는데 왜 아미는 왜 못 왔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현 정부가 많이 올 거라고 BTS과 1조라고 이야기했던 거 네. 해외 아미들이 많이 올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뭐냐면 왜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해외 투어가 성공을 하잖아요. 네. BTS는 뭐 당연히 하면 거의 한 30초 만에 다 매진이 되니까 몇만 명이든 5만 명이든 뭐 다 차잖아요. 그거는 월드 투어기 때문에 그런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자리를 가잖아요. BTS가 갔잖아요. 그러면 아미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티켓만 가지고 가면 돼요. 티켓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걸 1시간을 보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표도 사야 되죠. 숙박도 내야 돼요. 맞아. 예, 거기에 먹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니 뭐 그거 놀러 오는 김에 BTS 공연도 보고 여행 가면 좋지. 여러분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 공연은 하루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오려면 최소한 2박 3일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해외 아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월드 투어의 성공만 보고 너무 안일하게 흔히 말하는 추산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그냥 공연과 관련된 제 개인적 평이고 그러네. 주가랑 다른 건 중요한 건 어쨌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에 실패하고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뭘 하고 실패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기. 왜냐하면 해외 팬들은 몰라요. 어. 이게 뭐 4만 명이고 26만 명이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아. 애초에 넷플릭스에서는 그냥 그 공연 실황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지금 몇 개국인가요? 뭐 17개국인가? 네. 그거 다 1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반응이 괜찮아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BTS가 이번에 나온 신곡들 뭐 들어보면 별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는 차트에는 다 상위권에 다 차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망하고 뭐 노래가 좋고 안 좋고 우리나라의 국내의 그 여론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BTS의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하이브를 사겠냐? 저는 안 삽니다. 네. 차라리 이거 살 것 같으면 그냥 반도체나 오히려 사죠. 소부장을 사는 게 맞지.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팔아야 되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 BTS 광화문 그 콘서트에 흔히 말 실망감에 팔아야 되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업계에서도 이게 과매도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광화문 무대가 쇼크로 받아들여져서 많이 팔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악이나 영상 부분에서 계속해서 활동이 네. 탑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뉴스라든지 댓글 같은 거 SNS 확인을 해보면 다들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글로벌 팬덤과 네. 또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그 네. 민심은 다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 없다니까요. 네, BTS는 네. 우리나라의 민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쪽에서 흔히 네. 말하는 뭐 음반 판매라든지 네. 콘서트가 기여하는 비중이 매출이 높지가 않아요. 그쵸. 네, 제가 뉴진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렇게까지 하이브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뉴진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별 문제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뭐 실망이 어쩌고 괜찮다. 어차피 글로벌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BTS의 이런 흔히 막 흥행과 관련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하이브를 만약에 뭐 가지고 계신다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산다? 아니다. 이것 말고도 좋은 게 이만큼 떨어진 게 많단 말이에요. 굳이 네. 이거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BTS 얘기까지 봤고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 하락에 대한 이슈가 참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고 또 실망도 많았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랑스러운 그룹인 건 맞지만 정말 굳이 잠실 경기장도 있고 맞죠. 할 만한 데가 많은데 굳이 광화문까지 저도 와가지고 그랬어요. 네. 꼭 이렇게까지 공권력을 써야 되고 네. 이렇게까지 세금을 써야 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결혼식도 못하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그렇죠. 보고 그들도 놀랬을 거예요. 예. 사실 뭐 BTS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먹여서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겠어요. 주변에 정치인들이 자꾸만 속된 말로 훅가시 넣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죠. 네. 그들은 좋은 취지에 네. 광화문에서 좀 알려주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정치인들이 너의 마음은 우리가 감사히 받겠다. 하지만 이런 시민 이런 것들 피해가 있으니 네. 그러면 조금 뭐 그냥 딴 데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야 정상인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 이때다 싶어서 숟가락을 다 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진 거죠. 이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냥 했잖아요. 그러면 인기 있고 막 좋은 이야기만 더 나왔을 거예요. 성황리에 뭐 끝났다 하고 끝냈을 네. 건데 이걸 뭔가 어쨌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건지려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망친 거죠, 뭐 네. 사실.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월드 투어 매출 1.5조 예상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넣으셨다면 뭐 굳이 뺀 이슈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랑 상관없죠. 주가는 상관있죠. 하이브 주가는 상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표 엔터즈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이제 트럼프 이슈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에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자, 전쟁 추경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눌게요. 이게 전쟁 추경에 이제 네.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명분을 또 이제 전쟁자를 전쟁으로 썼어요. 왔네요. 네. 진짜.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 전쟁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추경을 하겠다. 근데 그게 하필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논란인 건데. 근데 국채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세수 확보된 세수에서 쓰겠대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래서 반박을 했던 게 이미 지금 100조 원 정도 적자가 나 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쓰겠냐는 그러니까 내 거냐. 말이 그거예요. 네. 아니 국채 발행을 안 하면 도대체 돈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미 적자인데 빚을 져가면서 또 그 또 이제 하는에서 마통 땡기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건가? 네. 예산이 그러니까 배정돼 있는 것 중에서 네. 이제 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늦게 흔히 그쵸. 말하는 집행해도 되는 거는 이제 좀 땡겨서 요렇게 딴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땡겨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이렇게 뭐 유용이나 전용할 것까진 그런 단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나 보죠. 그래서 세원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도 그런 발언인 것 같았어요. 전날에 이제 BIS였나요? 국제은행. 거기서 결제은행. 이제 결제은행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의 부채가 지금 역대 최대다. 6,500조다. 그러면은 이 부채가 6,500조인데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제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약간 나오는 거죠. 조삼모사죠 저거. 예. 만약에 왜냐면 저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전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른 쪽으로 어쨌든 좀 땡겨서 만들었다 쳐더라도 네. 어쨌든 세수는 펑크 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메우긴 해야 되는데 그쵸. 시간 나중에는 뭐 또 국채 발행 하겠지 뭐. 음.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엄청 올해는 많이 낼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이 정도의 흔히 말하는 이 재정 정책이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혹시라도 그 하는 총재 차기 하는 총재 이야기 혹시 있나요? 없죠? 하는 총재도 아마 찬성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 지금에 있는 하는 총재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창용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총재 말고 신임 이제 추천. 차기 이제 그분이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네.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신모씨이실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차기 하는 총재가 성함이. 신현송. 신현송 씨. 신현송, 신현송 이제 차기 지금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네.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였거든요. 저는 왜 흔히 말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를 매파적인 인사를 했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삔또가.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저분이 원래 매파인데 이제 그러니까 돌아서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원래는 매파지만 내가 이제 한국은행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기 위해서 좀 전향했나? 돌아섰나? 비둘기파로? 네. 그거 하나. 그게 아니면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독립적으로 그냥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물가인데 저 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파 인사를 안 쳤어요. 즉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박살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은 더 빠르게 안 그래도 세금으로 찍어 누르는데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확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거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뭐 차기 내정자 같은 경우가 지명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진짜 때려잡고 싶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거예요. 그래 알겠어. 부동산 잡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자영업자들 지금 한계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뿌리잖아요. 네. 뿌릴 때 왜 뿌려요? 내가 기본소득하고 배급을 주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서민들이 힘드니까 거기서 어쨌든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뿌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돈을 뿌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러게. 애초에 돈을 뿌릴 일을 안 만들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중앙은행은 어쨌든 재정 흔히 말하면 이 그 행정부와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뭐 그거는 그건 거고 상관이 없다. 그건 경기는 뭐 정부가 살리는 거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물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물가 인상했어. 경기 빠그러졌어. 그러면 돈을 풀 수 있겠죠. 명분이 생기겠죠.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돈이 풀리면 네. 풀면 좋아. 그 돈 어디서 감당할 거야? 나중에 국채를 발행하겠죠. 금리가 인상됐어요.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죠. 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자를 많이 나가지만 어쨌든 당장에 문제가 터질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대 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해야 되지만 네. 지금 당장은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찍어서 경기 어려우니까 돈 풀어주고 부동산 또 잡는다. 그러면 사실 지지율이 나중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우리한테 돈을 풀어줬다 정부가. 그럼 부동산 또 잡았다. 이런 거죠.
병 주고 약 주기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요, 약도 아닙니다. 그냥 병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병이에요. 먼저 네. 약한 흔히 말하는 병을 주고 뒤에 큰 병을 주는 거지. 그 양화가 악화를 네. 구축한다 이런 말도 떠오르고 하여튼 이게 뭐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병인 거네요. 약인 것처럼 보이는 병을 주고 병이 병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 몰라, 한번 상황을 봐야죠. 그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좀 의아했던 건 그겁니다. 이분이- 왜 매파 인사를 안 쳤을까라는 거고. 뭐 근데 이제 제 생각과 달리 네.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고 나서는 지명되고 나서 만약에 비둘기파로 돌아서면 또 그건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 번만 바꿔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장 선상으로 하는 총재 후보 이 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이것도 회의론자라고 해요. 그건 맞아요. 이거는 대부분 중앙은행 총재들은 저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권력을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전통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발권력은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저게 만약에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발생되고 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CBDC는 찬성을 하지만 근데 이제 아예 민간에서 빠질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대부분의 그냥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다 반대합니다. 네. 그건, 네. 자, 이 총재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갈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재명 정부는 보통 네. 일반적으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네. 그랬고 아무리 매파 성향이든 평소에 보수적인 성향이든 간에 뭔가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춰갈 인사만을 기용하는 그런 성향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이 매파 성향이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미국처럼 네. 이렇게 대통령과 이제 중앙은행 그 총재가 혹은 이제 파월 의장처럼 네. 이런 총재들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의 어찌 보면 결정권자는 뭐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중앙은행 총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달러 패권에 대한 최고봉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 대통령과도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뭐 원하는 뭐 기축통화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